위반이나 도주가 가능하지 않도록 더 보완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고위험자용 전자장치, 그러니까 스트랩의 내장재를 7겹이거든요, 지금. 근데 15겹으로 늘리고, 그리고 금속 그 프레임 기반으로 구속이 확정돼 김근식의 출소가 막혔다는 것 우리 모두가 해냈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사회 복귀는 일단 막았습니다. 다시 구속됐죠? 네. 재범 위험이 높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자, 이 논의 같이 해보죠.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추가 혐의가 2020년 12월에 신고됐는데 네네. 어제 구속 결정이 났어요. 사실 이게 강제추행이잖아요. 강제추행이라는 것은 어떤 신체 유영력의 행사,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하고 그냥 팔을 이렇게 탁 잡으면 강제추행이 될 수 있는데 지금 피해자의 2차 가해 때문에 제가 굉장히 그냥 강제추행으로만 말씀드리는데 사진이 딱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그때 날 만졌는 사람, 나에게 좀 이렇게 강제추행했는 사람 아니야? 라고 신고가 되었고 신고되고 난 다음에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데 이런 수사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이게 입증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고 기소하지 않으면 정의의 공백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경찰에서도 정말 탁월하게 촘촘하게 수사했고 이러한 법리 자체가 공소시효하고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이게 법리 검토가 조금이라도 어그러졌으면 이거 공소시효 완성으로 없어질 수 있는 범죄, 지워질 수 있는 범죄인데 검찰 입장에서도 굉장히 탄탄하게 공소 유지했고 결론적으로 첫 단추는 잘 끼워졌다. 즉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최소한의 범죄 소명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시점상 매우 공교롭다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사안이 발생한 건 2006년이고 네. 신고는 2020년 말에 있었어요. 근데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마치 석방되는 날 석방시킬 수 없으니까 마치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도 발부한 이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혹시 저 앵커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기억나시나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이 3번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됩니다. 첫 번째 구속영장 발부되고 난 다음에 이게 6개월 동안 재판을 진행하다가 그 재판 진행이 구속 기간이 만료될 시점에 대해서 검찰이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청구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6개월이 다시 지날 즈음에 풀려나려고 하니까 법원이 다시 직권으로 구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들을 바라볼 때 만약에 지금 김건식이가 교정시설 안에 있을 때 이거를 기소를 해서 재판을 해본들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기는 공교롭지만 만약에 검찰이 수사가 조금 탄탄하게 경찰이 수사가 탄탄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검찰이 제대로 법리 검토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시점에 사실 영장이 발부 안 될 수 있는 사정 예를 들어 그게 정말 공교롭고 이게 의도적이고 자기적으로 타이밍을 맞춰왔다면 사실 이 시점에서 영장이 기각될 확률이 훨씬 더 많겠죠. 왜냐하면 탄탄하지 않는 수사를 국민들에게 보이기 위한 방식으로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네. 그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적어도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나왔다면 저는 굉장히 큰 묘수다. 의정부에 계시는 시민들에게도 좀 안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수용 생활하고 있는 중에 기소를 해봤자 사실 의미는 없었는데 마지막까지 탄탄하게 수사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절묘한 타이밍, 절묘한 묘수적인 어떤 시점에 국민의 어떤 생명과 신체를 지키기 위한 또 하나의 법무부의 선택이 아니었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묘수적인 시점이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하긴 최소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없으면 영장은 그렇죠. 내줄 수가 없는 거니까요. 네. 16년 전 사건인데 혐의 입증이 쉬울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재판을 통해서 과연 언제쯤 형량이 얼마나 나올까 이것도 정말 큰 관심사긴 합니다. 저희들이 사건을 들여다볼 때 당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당위. 제가 어떤 말을 쓰는가 하면 지금 김건식은 그 13세 미만의 그 아이의 미래를 지우는 강제추행을 했는 거잖아요. 물론 그 11건도 너무 심각한 범죄지만 그러면 저는 수사를 하는 제가 부장이라면 이 사건의 공소 유지는 목숨 걸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검사가 공소 유지를 할 때는 판사는 이렇게 흰색의 마음 편한 백지를 한 장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백지에 합리적 의심을 넘는 고도의 개연성으로 그 확신을 만들어가는 거는 검사가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2006년에 어떤 신체 유형력의 행사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걸
공소유지하라고 검찰이 존재하는 거죠. 네. 이걸 만약에 못하면 정의의 공백이 만들어지고 정의의 공백이 만들어진다는 거는 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서 저는 법무부 장관과 관련자들에게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목숨 걸고 공소유지하시라는 것이고 사실 이게 과거에는 양형 기준이 없었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저 차트에는 양형 기준이 나갔는데 2006년에는 또 유경의 상한이 15년 정도였고 이게 뭐 법무연수원, 사법연수원에서도 이런 강의를 했었는데 이게 경합 가중돼서 어느 정도 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 지금 사실 그 사이에 범해진 범죄가 다시 이렇게 붙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전체적으로 형이 나왔을 때 얼마의 형이 나오는지를 판사가 고려해서 이 뒤에 붙어 있는 형을 정하는 건데 그 당시에 김건식이가 누범 가중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16일 만에 또 범죄를 저질렀는데 당시 법원이 15년을 선택했다. 그러면서 양형 판단 사유의 마지막 줄이 저는 굉장히 불편했어요. 자수했다, 수사에 협조했다, 자백했다. 그래서 15년이다. 그러면 적어도 누범 가중이면 25년까지 가정했으니까 15년에서 25년이면 10년의 어떤 룸이 만들어지는 네. 거잖아요. 그 룸에 합당할 수 있도록 검사는 구형하고 공소 유지하고 법원도 그냥 뭐 옛날에는 좀 이렇게 온정주의적 시각이 있어요. 그냥 아예 뭐 사람 뭐 잠시 만졌는데 뭐 이걸 갖고 뭐 그렇게 크게 형을 과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아? 이런 온정주의적 시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성인지 감수성도 바뀌었고 이 행동 자체가 미성년자의 미래를 지우는 행동이었다면 법원도 엄혹하게 판단해서 여기에 걸맞은 형이 나올 수 있도록 판사님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벌써 11건으로 검거돼서 처벌을 이미 다 받은 상태란 말이죠. 예. 여기에 성추행 한 건이 더해지는 건데 네네. 이 건으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법정형만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에 2006년 행위시법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는 1년 이상의 징역이었어요. 1년 이상. 1년 이상이라면 그 당시는 유경이 지금은 30년이지만 그 당시는 15년이었으니까 15년이 맥스. 형인데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원래 15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누범 가중하면 25년이니까 요 룸이 10년이란 말이에요. 10년. 예, 그래서 10년 범위 내에서 아마 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심스럽게 제가 하지만 아직 뭐 김건식이 이 행위 자체가 피의자이기 때문에 유죄가 확정되었을 때 그렇다는 거지 이 결과는 검찰이 정말 아까 제가 2번 말씀드리는데 목숨 걸고 제대로 이 사건 공소 유지하셔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설득될 수 있는 구형하시고 설득될 수 있는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직관이라 그러거든요. 수사한 검사가 직접 들어가세요. 들어가셔가지고 이 사건 공소 유지하는 거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카메라와 눈을 마주치면서 계속 검찰이 들어주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영상 하나 짧게 보죠. 김근식이 당초 예정대로 오늘 만기 출소하면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갱생 시설이라는 곳에 입소할 걸로 알려졌죠. 지역 반발 컸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왜 김근식의 의사가 더 중요한지 의정부시의 시민의 어떤 의사는 아무 상관이 없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는 진짜 그 밤에 잠도 이룰 수도 없고 너무 걱정되고 우리 아이가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만 그냥 보고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지금 들고 있고 그냥 대책이라고 내놓으신 것들이 정말 우리 아이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들인지. 성충동 약물 치료를 받지 않은 성범죄자의 출소를 막은 법무부 검찰의 조치를 바랍니다. 김근식의 재범과 도주 가능성을 바로 판단한 판사님의 처분에 안도합니다. 네. 네네. 자, 일단 시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고 딸을 업은 그 어머니의 한숨이 자꾸 좀 기억이 나네요. 자, 실제로 근데 재범 위험이 아주 높다고 봐야 됩니까? 뭐 저희가 사실 제가 김건식하고 우리 앵커가 같이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뭐 1시간이라도 이야기를 했으면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사실 보지 않는 상황, 기록 보지 않고 사람 보지 않고 제가 어떤 단언을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저희가 지금 법만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위험한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김건식이 했는 범죄를 한번 다들 아시겠지만 한번 반추해서 들여다보면 2006년 그러니까 그 전에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을 하고 난 다음에 출소를 해요. 출소하고 난 다음에 16일 만에 11명에 대한 성폭행을 저지르거든요. 그게 9세부터 17세까지예요.
그리고 김건식이가 외국에 도망갑니다, 한번. 도망갔다가 그 외국의 모니스가 다시 국내에 들어와요. 그러면 사람이 대우각성하고 와신 상담에서 범죄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오자마자 다시 강제추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 분명히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하는 것이고, 앵커, 지금 이 사람이 나왔을 때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보호관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자발찌 착용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상공개 알림이 이에 이 사람 얼굴을 알리는 건데, 이것만으로 과연 범죄를 예방하기에 효과적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있어도 범죄를 예방하는데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목도했잖아요. 전자발찌 끊고 무고한 시민 두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걸 봤는데 과연 이것만으로 과연 범죄 예방이 가능하겠느냐? 앵커, 혹시 서울에 사시는가요? 네. 서울에 살면 우리 바로 옆에 보수학원 있잖아요. 우리 바로 앞에 유치원이 있잖아요. 김건식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는 무조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점심 먹으러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초등학생에게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위험하니까 내 손 잡고 건너가자. 그럼 그 아이 손 딱 잡는 순간 김건식은 판타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 골목으로 싹 데리고 들어가면 그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전자감독 장치는 그 사람의 위치 정보만 아는 거지 그 사람의 행동까지 예견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저는 분명히 설득력이 있고 이게 100%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제가 그 사람 모르는데 어떻게 사람을 결정론으로 말을 하겠습니까만은 분명히 이러한 장치만으로 범죄를 예방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점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조두순이 출소했을 때도 보호수용제 관련한 논의가 한 번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공약을 하기도 했어요. 도입하겠다. 예. 근데 이거는 도입을 하면 큰 도움이 되긴 하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출소한 다음에도 일단 구금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출소해서 세상에 나오는 거와 출소해서 어떤 시설에 들어가는 것, 시설에 들어간다는 건 100% 범죄 예방은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세 가지의 비판점이 있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이중처벌에 해당되지 않느냐?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재범의 위험성을 인간이 어떻게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도의 오남용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제가 2014년에 법령까지 만들었거든요. 보호수용법이라는 법령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 이중처벌하고는 관계없는 게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이 같은 처우를 하면 이중처벌이에요. 옛날에 청송보호소에서 1교에서 수영생활을 하는 사람이 다음날 아침에 보호감으로 바뀌어서 3교라는 3동에 가서 같은 행동하면 그거는 분명히 이중처벌이 되는데 그게 네. 아니라 새로운 시설을 우리는 만들 것이고 두 번째 재범 위험성은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조건을 줬을 때 조건을 스스로 위반하면 스스로 재범 위험성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세상에 일단 내어보내거나 아니면 과거의 전력이 굉장히 심한 사람만 이 제도 안에 편입시키는 거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재범 위험성은 사실상 현존하고 명백한 사람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입증한 사람에게만 가능하고 제도의 오남용은 수많은 제도를 통해서 그 법에서 오남용 안 되도록 만들었으니까 이 세 가지 비판점은 현재의 보호 수용에는 걸맞지 않다. 과거의 보호 감호에는 이야기할 수 있어도 현재의 보호 수용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느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시간이 지나서 지금 빨리 끝내달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정말 중요하다 이 문제에서 그거 하나만 좀 짧게 짚어주시죠. 성범죄, 아동 성범죄자를 어떻게 좀 해야 될지. 아동 성범죄자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의 재범을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적극적이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 모든 국민의 입장에서 불안함을 그냥 단순히 귀후로 생각한다든가 반드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국민의 생명이 빼앗기는 거를 무감각하게 느끼는 정부는 저는 그 정부는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나와서 그런 전자발찌를 끊고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이 있잖아요. 한 명의 국민의 생명이 전 지구상의 어떠한 가치와 이념보다 중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반드시 엄중하게 생각하시고 이런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승재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4시엔 타다건건.